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지상입니다. 그동안 업데이트가 좀 게을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제 미래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관련된 책인데 미래의 통찰력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그쵸, 예,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838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던 책입니다. 제가 읽은 4월 달에 읽은 책 중에 책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아마 책 제목은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메인 서평을 장식했기 때문에 아마 책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피해 젖은 땅, 영어로 블러드랜드라는 그 이름의 책입니다. 역사책이죠. 옆에 있는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는 예일대학교 역사학교 교수인데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나이가 그쵸? 예, 나이를 종잡기가 힘들어요. 69년생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보다도 어린데. 이제 피해 젖은 땅 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나 2차 세전에서 독일군들의 그쵸 만행 이거를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이미 그 씨앗은 스탈린 집권 시기 소련에서 마련됐다고 보죠. 그래서 소련이 스탈린이 먼저고 히틀러는 따라한 겁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의 유럽이란 책은 그래서 스탈린이 이름이 먼저 나왔던 기존의 다른 책들과 달리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책에 보면 인과관계라고 해야 되나 선후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미래에 또 다른 스탈린과 히틀러는 존재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 오르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인류 전체에 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만약에 또 다시 존재한다면요, 그때 인류는 공멸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의 미래에는 항상 그렇죠. 모든 것은 가능성의 문제니까 스탈린과 히틀러가 또 다른 그쵸? 예, 제2의 스탈린과 히틀러가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쉽잖아요. 그쵸? 예, 미래는 그 이 책의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 책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스탈린과 히틀러 이렇게 겹쳐놓으니까 사진이 어, 좀 비슷하죠. 이제 사실은 코스튬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다 아돌프 히틀러를 먼저 떠올리는데 저 스탈린이 먼저죠. 아돌프 히틀러는 23년도 에 이제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그쵸 막 미넨 지방에서 이제 그냥 신출내기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른 거고 어 주가시빌리 이오세프 스탈린의 코스염은 이미 그쵸 예 이제 그 이전부터 기른 거니까 순서를 따지면 스탈린. 근데 제 생각에는 히틀러의 코스염은 아무래도 찰리 채플린의 어떤 코스염을 좀 본뜬 것 같기도 하고, 예. 한 사람은 이제 코카스스 지방의 조지아 인종이죠. 그루지아. 지금은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통일됐지만, 예, 그리고 러시아의 변방 민족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를 지배하고 소련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가 사륙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여기 왼손에 보신 대로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탈린은 주로 자국민들을 죽이고 히틀러는 주로 타국민들을 죽였다. 그렇지만 이제 그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두 영웅은 영웅이란 말을 붙이긴 좀 아까운데, 두 악마는, 한때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 예, 동맹을 어긴 자는, 그리고, 전쟁을 먼저 건 자는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역사는, 그쵸,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소련 냉전이, 그쵸, 한동안 이어지는, 지금은 그 체제가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이어지는 시기지만, 이제 인류는 누구 말대로 히틀러가 만든 세계 질서에서 상당수가 거의 20세기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비 따윈 개나 줘버려라. 이 말을 던진 사람은요. 누굴까요? 히틀러일까요? 스탈린일까요?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 스탈린이가 정말 무서운 이니까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스탈린은요. 상냥하고 그죠? 상냥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예.
어, 이게 방금 곧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쵸? 자비를 베푸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이지. 그쵸? 실제 그걸 언행일치를 안 해도. 그게 그 사람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철저한 이 사람은 반유대주의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야코프가 큰 아들이 유대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권총을 주고 자살하라고 할 정도로 자기 피문에 가문의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살을 못하니까 이 이제 겁쟁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큰아들이 이제 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히틀러가 이제 반유대주의를 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소련 내 유대인들이 그죠? 과학자들도 많고 했으니까 그 25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의 그죠? 예, 어떤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그 반유대주의를 겉으로 내세우진 않았죠. 예. 근데 히틀러는 알았어요. 스탈린이 반유대주의자인 건. 그리고 이 책에서도 후반부에 스탈린이 이제 히틀러가 죽고 나서 그죠? 예, 내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반유대주의를 활용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비 따윈 개나 줘버려라는 얘기는 히틀러가 했던 말이에요. 히틀러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장군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독일의 영토에 레벤스라고 하면 이제 레벤스라움이라고 하죠. 영토를 그 생활권을 넓힌다는 뜻에서 소련의 그쵸 우랄 산맥 이후 그예 서쪽에 이제 유럽 러시아 지역을 통째로 먹고 싶은 생각이죠. 그죠. 인구는 필요 없고 그 지역에서 인구에서 강제로 이제 노동할 노예들 그쵸 튼튼한 놈 몇 놈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케르만 비어링이 그쵸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죠. 왜냐 단기간에 아사들을 3천만 명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아사합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나 이런 지역에서 그쪽 농민들이 그쪽 식량을 몰래 숨겨놓고 어떤 이제 경작지를 몰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근근히 버텼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인 아사는 실패했어요. 3천만 명씩의 그런 아사자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물론 1900만 명 정도의 러시아 민간인들, 소련 민간인들이 죽었지만 그 숫자는 그쵸, 단기 6개월 동안 3천만 명을 죽이려는 히틀러의 생각은 그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볼셰비키랑 유대인은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 볼셰비키는 이제 공산주의자니까 그쵸, 정치 구원들을 타는 거겠죠. 예. 민간인도 애도 할 겁시다. 애도 죽여라. 애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모를 죽이라고 부모가 애를 눈앞에서 죽이는 고통을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히틀러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목격하고 죽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좀 쭈뼛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시아인 장군들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어떤 명예가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의 후진성이랄까, 러시아의 야만성과 달리 자기네들은 이제 근대화된 군인으로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냉수적으로 얘기하면서 자비 따윈 개나 줘버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이 책에도 나와요. 예. 참 히틀러와 스탈린의 악명을 놓고 누가 더 그쵸 악한인지 그걸 따지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리벤트로프와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리벤트로프랑 그리고 몰로토프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몰로토프가 이제 협정을 맺어서 브레스토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폴란드의 서쪽은 그죠 독일이 지배하고 폴란드의 동쪽은 이제 소련이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 2차 세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를 그저 나눠 먹다가 스탈린과 히틀러가 도저히 나눠 먹기에는 그쵸 너무 욕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유럽으로 이제 군대가 그 당시 전격전으로 320만 명의 정예군이 그쵸 세계에서 가장 큰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막강한 군대도 침략하기에는 러시아의 영토가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고 러시아 영토의 4분의 1 정도를 점령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한 1400에서 2100만 정도까지의 어떤 군사적 행위와 관계없이 사망자들이 나왔고요. 이게 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책임인 거죠. 예. 그래서 1400에서 2100만. 예. 보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죠?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2명 꼴로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예, 책 얘기를 들어가려면요.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작가부터 이 사람은 이제 국내에도 여러 차원의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역사학자의 어떤
뭐 기본적인 능력으로 역사뿐만 아니라 그쵸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 그러니까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티모시 스나이더는 그 전에 영어나 러시아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는 자료 이게 1차 자료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와 스탈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자료들은 이제 스탈린을 어떤 그걸 암살이나 이런 것, 스탈린의 어떤 처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쵸? 예. 또 이제 자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료들을 다 뒤진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디시요. 예, 중세 저 중부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쓰던 그죠?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독어든 폴란드어 등이 짬뽕이 됐던 그죠? 예, 독특한 언어, 유대인 언어들의 언어가 이디시 언어입니다. 그리고 벨로루시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어,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16개 국어에 그쵸 프랑스어까지 예, 능통하고 그 16개 국어의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죠 압도적인 검증을 했던 그래서 정말 이 책에 어떤 걸작이란 말이 마스터피스가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그런 작품을 남겨놓은 사람.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이게 그 책의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죽음은 숫자가 되었다. 그렇죠? 예. 참 슬픈 일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30만 명 정도 태어나고 30만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죽고 그래서 결국 작년부터 예, 그렇지만 일단 죽고 나면요. 모든 죽음은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참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죠? 예. 이오시프에서 유니타의 죽음 사이에 나치와 스탈린주의 체제는 블러드랜드에 그 바로 동유럽 지역에 1400만 명 이상의 피를 뿌렸다. 살중은 스탈린이 소련형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령에 따른 정치 프레임으로 시작되었고 이게 소련형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해서 거기에 이제 쿨락들 이제 농민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죠? 예, 그 은밀하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 굶겨주기라는 게 그에 따라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이 거둬졌다. 그리고 37년과 38년 이 대수청 때입니다. 스탈린의 대공포가 이어졌다. 대략 70만 명이 총살당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 다수는 농민이나 소수민족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투아첵스키랑 육군 별 4개 5장 장성 5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15명 중에서 13명인가 그 이제 장군들이 죽어서 그 소련군이 와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 의심스럽거나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 39년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폴란드군은 승승장구했는데 독일 그 러시아군은 적군은 그렇지 못하고 소련은 레드알미라고 하니까 그리고 39년에 스탈린이 이제 핀란드를 이제 눈독을 들이다가 핀란드와 전쟁을 하는데 핀란드 전쟁에서 무려 12만 명의 사망자를 냅니다. 1만 명의 사망자밖에 내질 않았는데 핀란드는 그걸 보고 야 정말 적군이 싸움을 못하는구나 덩치만 커다랗지 그래서 100%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39년에 41년 소련과 독일은 손잡고 폴란드 국가와 그 지식객을 파괴했다. 20만여 명이 살육당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카틴 숲에서 그래서 예, 소련은 전통적으로 3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살인할 때. 2사람은 양쪽 팔을 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뒤에 그죠 뒷꽁문 이게 꽁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의 뒤쪽에 총을 대고 거기에 이제 발사를 해서 죽입니다. 예. 그 방식으로 죽은. 그래서 그게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게 소련이 아니라 독일이 했다고 우겨댔지만 결국에는 카틴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만 독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왜냐 독일은 폴란드를 완전히 굴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은 원한 거예요. 폴란드 사람들이 히틀러가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자기 이름 석자 이름 쓸 줄 알고 1부터 100까지만 쓸 줄 알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하층 엘리트가 파괴된 나라는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히틀러도 못지않게 그쵸? 폴란드의 지식인들 그리고 엘리트들 군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을 배신하고 소련을 침공하러 명령한 뒤 독일군은 소련 전쟁포로들과 포위한 레닌그라드 시민들을 굶겨서 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았다.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요. 참 이게 레닌그라드라는 땅이 이제 지금 페트로그라드인데 그죠? 예. 페테르부르크인데 상페테르 세인트 이게 아시겠지만 그 이제 짜르 시절에 그죠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였잖아요. 그게 이제 성명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였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 도시랑 그쵸 스탈린그라드를 그쵸 예 점령하면 전쟁은 끝이라고 봤는데 레닌그라드에 있던 군대를 일부 빼돌려서
그죠?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가장 서쪽에 있으니까,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 공격하기 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스탈린그라드를 건너면 바로 킵차크 유정이라고 바쿠 유정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은 이제 시베리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지만 당시 생산되는 석유의 80에서 90%가 거기에 나왔으니까 그 석유를 차지하면은 그쵸, 소련을 완전 전쟁에서 그쵸, 완전히 그쵸,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좀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군인 보통 어떤 한 도시를 점령하려면요 그 도시에 있는 군대보다 2배, 3배 더 많은 공격군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군이랑 그리고 동맹군이었던 핀란드군은 그 정도 숫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히틀러가 채택한 건 그겁니다. 야, 너희가 이제부터 폭격을 할 때는 비행기 애들한테 조종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저거만 폭격해. 군수기지랑 그리고 식량 저장소랑 그쵸? 그리고 이제 물을 저장하거나 그것만 그리고 이제 기차들 공격할 때도 이제 그 무기가 아닌 그쵸? 예, 식량을 그래서 그걸 해서 3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포위를 해서요. 44년 초까지인가? 41년 말부터 예, 한 여기서 100만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망자가 한 250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일대 히틀러는 진짜 유대인들에게만 극악무도하던 거 아니고요. 슬라브족에도 그렇게 똑같이 극악무도했습니다. 예. 독일이 점령한 소련 땅과 폴란드, 발트 3국에서 독일은 총탄과 독가스로 54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다. 이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죠. 독일과 소련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며 점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벨라루스와 바르샤바에서의 빨치산 전쟁에서는 독일이 50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죠? 예, 벨라루스의 민간인들 중에 빨치산 민간인 합쳐서 그리고 바르샤바까지 합쳐서 50만. 이 숫자가 1,400만에서 대략 2,100만 정도의 숫자가 되니까 그쵸?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블러드랜드는 1장 스탈린 소련을 굶주림에 빠뜨리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이 책이 그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리얼해요. 그리고 너무 슬퍼요. 예. 그리고 진짜 인간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이제 먼저 이제 전체 소련을 굶주림에 빠뜨려 가지고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날 사람들만 살아나게 해서 그쵸 예. 좀 이제 먹여야 할 사람들 숫자를 좀 줄인 거죠. 그 다음에 계급에 대해서 테러를 벌이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민 계층들이나 클라크라는 농민 부농이 이제 집중 타격이 됐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해 테러 믿을 수 없었으니까 주로 폴란드를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 러시아인도 꽤 많았는데 그들 포함해서 이제 그들 작전 명령들이 있어요. 00288, 뭐 00448 이랬을 겁니다. 예, 그들에서 이제 테러를 벌이는 게 3장이고 4장이 독소불가 침조약과 유럽, 그 다음에 5장이 파멸의 경제야. 바로 히틀러가 얘기했던 동유럽의 그쵸? 예, 그 6개월 안에 3천만 명의 아사자를 만들라는 그 계획. 그래서 그것이 실패해서 6장의 마지막 해결책이 그쵸? 라인하르트와 그쵸? 히물러에 의해서 이제 채택이 그쵸? 예, 집행이 된 거고 실제 명령 히틀러가 내렸던 유대인을 남김없이 다 사살하라는 계획이고요.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리고 복수, 그리고 히틀러가 산류 공장을 돌려서 처음에는 그쵸 기관총으로 무식하게 죽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한 방에 맞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총알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알은 그게 사실 총알 전장터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그래서 이제 SS에서 이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론비를 통해서 그죠? 예. 이제 독가스로 이제 트레블링카랑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죽인 건데요. 사실은 아우슈비츠에 있던 사람 중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왜냐? 95%는요. 그날 도착 즉시 온 데드 온 얼라이벌이거든요. 도착 즉시 사망. 그거 판단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요세프 맹겔레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그쵸 수용소는 구경도 못 해보고 죽었죠. 그리고 트래블링카는 그냥 100% 그쵸 이제 그, 이제 사육 공장이었습니다. 그쵸 예, 거기는 이제 그 노동력이 착취될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는 화학 공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유명한 아이제 아르벤인가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있었던. 그 다음에 저항하는 자와 불태워지는 자, 그게 이제 빨치산들과 이제 바르샤바의 민중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적으로 인종청소, 여기서 드디어 독일인들이 인종청소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히틀러가 이제
소련의 한 짓에 제가 볼 때는 소련도 갚았는데 1대1로 갚지 못했어요. 그렇게 죽이지 많이 못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독일 동프레센이랑 그쵸 주로 이제 프로이센 지방을 그쵸 그쪽은 서쪽은 이제 미군이랑 우군이 들어왔으니까 러시아군이 저 레드 알미가 이제 했는데 근데 스탈린이랑 그쵸 예 그리고 게오르그 주코프 같은 장군들의 무기날에 처절하게 강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8살부터 80살까지 기록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서쪽에 그 소위 말하면 동쪽 그쵸 예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어 이제 이제 벨로루시나 우크라이나나 저 폴란드에 있던 독일인들이 이제 그냥 맨발에 그냥 걸어서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그쵸?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숫자가까지 포함이 되면은 그게 독일인이 한 토탈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인데 당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독일 여성들은 그쵸? 예. 누가 더 밉냐? 주로 아시겠지만 미군은 영국군이랑 미군은 특히 미군들은 그쵸 막강한 공군력으로 공군의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쵸 러시아는 그쵸 강간을 통해서 죽이지는 않고 강간을 통해서 그쵸 예 그걸 했던 하여튼 독일도 그쵸 예 히틀러를 잘못 봐가지고 당할 만큼 당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다음에 11장 스탈린의 반유대주의가 영화 그 유명한 데스 오브 스탈린이 죽었다에 그쵸 예 배경이 되는 왜 스탈린은 뇌졸중을 치료를 못 받았는지 그쵸 예 스탈린의 반유대주의가 결국 그쵸 유대인 의사들까지 미쳐 유대인 의사들을 그쵸 처형하고 그쵸 시베리아 보내는 바람에 그 스탈린을 그쵸 예 치료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블러드랜드라고 그쵸 여기에 보면 폴란드 그러니까 독일 지역이 있고요. 독일이랑 여기 단치라는 여기 회랑이 보이시죠? 그리고 단치 옆에 있는 게 동프로센이에요. 지금은 칼라닌그라드라고 그쵸? 예. 아시겠지만 이제 미하일 칼라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거 말씀드릴게요. 스탈린이 있을 때 스탈린이 국가 원수는 아니었어요. 서기장으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46년까지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하일 칼라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라 칼라닌그라드가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 실권도 없이 그냥 마지막 도장만 찍는 사람이었는데 40년 이후에는 그쵸 그것도 없이 스탈린이 그쵸 그 역할도 다 대신했죠. 칼라니는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그쵸 그 체포해서 구금하는 그쵸 서류에도 사인했으니까 아무 실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폴란드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그쵸 USSR을 여기 보면요, 라트비아 그쵸 그리고 벨트 3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루마니아도 있고 이게 블러드랜드입니다. 그쵸 슬픈 땅이죠.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쵸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지만 한번 가본 사람 그쵸 상태에서 또 다른 그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죠. 이 책이 기존의 2차 세계대전 책과 홀로코스트 책과 어떻게 다른가. 지금 2차 세계대전은요 지금도 책이 이렇게 나와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전 세계 만들어진 전쟁 영화 중 50%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2%고 한국 전쟁은 1%인가 2%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전쟁 영화에는 뭐 그 로마가 일으켰던 전쟁 뭐 그리고 알렉산더 전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홀로코스트 책들은 지금도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의 집가 의사, 아우슈비츠의 문신사들 그게 또 소편까지 나왔어요. 이런 책들이 어떻게 다르냐? 이 깊이와 검증 이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그냥 묻혀져서 익명이 될 사람들의 있음을 다 구해서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그 책 밝혀주는 책에서 이 책은 값어치나 가치가 기존의 2차 세계대전 책이나 홀로코스트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결국 스탈린과 히틀러는 또 다른 스탈린과 또 다른 히틀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는 아시겠지만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기까지는 에르스트 렘이라는 돌격대 대장 나치 SA 돌격대 대장을 죽인 것 외에는요 이제 부하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친절하고 그렇게 뭐랄까 이제 항상 친근하게 대했다고 할까요? 그죠? 스탈린은 그렇지 않았죠. 가까운 가족한테 더 험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큰아들 야코프도 그렇고요. 그 딸인 스베
스베톨리나도 그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고요. 그리고 모계, 즉 그 두 번째 부인은 자살했는데 자살한 부인의 외삼촌들은 전원 다 그쵸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제일 친한 친구, 그쵸, 예, 이제 조지아 공화국 시절부터 있었던 친구도 죽었고요. 그리고 에초프라고 오른팔을 있던 부하, 이제 베리아가 있기 전까지 그쵸 비밀 경찰을 이끌었던 에초프도 예, 죽였고요. 스탈린은 처절한 그쵸 숙청으로 그 자리를 만들었고, 히틀러는 어떤 인덕이라고 하죠. 개인적인 매력으로 그 많은 그쵸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은 반유대주의가 가장 유럽에서 약했던 곳이고 유대주의 반유대주의를 표본명에 내건 사람들이 적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히틀러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예, 참 보면 그 숨어 있었던 걸 히틀러가 잘 발견해서 그걸 이제 증폭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스탈린은 무서움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그리고 스탈린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집행을 했어요. 300만이라는 숫자를 일단 죽여야 되겠다. 300만만 지칭을 하고요. 그럼 세부 결정은요, 스탈린이 다 정한 게 아니고요. 그 우크라이나든 이런 마을 속에서 3인으로 결성이 된, 그래서 NKVD나 그리고 이제 정치국원 이렇게 해서 3명의 즉석 진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처형이나 그리고 운 좋으면 시베리아 유형이 결정됐겠죠. 이렇게 해서 그 자체 내에서 그쵸 정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책임에서 스탈린이 빠져나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스탈린과 히틀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쵸 서로 약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그쵸. 이게 인간의 역사라면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그 많은 책들은 헛소리. 이게 들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휴먼카인드라는 책은요, 리트하르 브레히만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상가이면서 이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압도적인 연설력을 보여줘서 이 책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판매 지수가 10만 가까이 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도 히틀러와 독일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을 선한 면, 즉 히틀러에서 찾지 않고요. 히틀러의 공격을 받았던 영국, 그쵸? 히틀러 영국,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공격을 받았던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그리고 그 시절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엔 정신병원에서 진짜 그쵸? 예, 환자들도 사라졌을 정도로 그렇게 막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이 얘기 실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까는 거는요, 그쵸? 인간의 어떤 성악설을 원초적으로 강조하는 책이 있잖아요. 바로 파리대왕이죠. 윌리엄 골든이 12살도 안 된 어린애들이 그쵸? 이제 벌써 이제 사회화 되기 전에도 그쵸 이제 무인도에 갇혀버리니까 그쵸 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또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그게 실제 삶에서는 그 똑같은 케이스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쵸 인간이 성서를 그쵸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청사도 스티븐 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 같은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쵸 어떤 초인적 악마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그런 시기들 거쳐왔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떤 학살로부터 어떤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더 인생은 그쵸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잘 쌓게 되고 있다는 게 이 책 두 권의 주장인데요. 이 그쵸 블러드랜드의 저자의 티모시 스나이더의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두 주장은 거의 헛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쟁점은 21세기에도 존재하는 독재, 권위주의, 인권 탄압. 그들은 스탈린과 히틀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탈린과 히틀러가 제2의 스탈린, 제2의 히틀러를 떠올리면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리죠? 예, 그렇죠. 푸틸러입니다. 푸틴과 이상하게 푸틴은 스탈린이랑 합성어가 없이 푸틸러라는 합성어가 있고요. 그리고 푸짜르라고 해서 푸틴을 짜르랑 그죠? 그죠? 합성어로 부르는데 그치 아마 스타일이 히틀러에 좀 더 가깝기 때문인지 몰라도, 근데 본인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그죠 깡패고 무례한이고 악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히틀러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히틀러가 더 악한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푸틴이 되기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소련 시절의 스탈린만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원천 소위 말하면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 외에는 팔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장악력을 그 당시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는 올리가키 즉 과두 체제입니다. 그쵸 재벌들이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히틀러도 당시에 30년대에 그 독일의 재벌들이 이용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소수파의 주장도 있긴 있어요. 여하튼간, 후보는 후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페어 컴프리즌이라는 비교를 썼지만, 그쵸, 시진핑과 히틀러를 비교하는 거죠. 예. 시진핑이 히틀러가 될 수 있다 했으려면 우선 이 사람은 생각은 비슷해요. 그냥 시진핑이나 머릿속에 했던 건 똑같아요. 중국몽, 위대한 한족, 한족이 아니죠. 이제 중화민족이죠. 거기에 오랑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히틀러도 그쵸, 위대한 아리안족을 위해서 다른 데 민족, 근데 시진핑은 다른 민족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완벽한 중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위구르와 티베트는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을 그쵸,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후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히틀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이란 그죠? 그때 그 바그너의 유명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인용하면서 그죠? 어두운 창문을 어두운 방문을 여는 것이요. 그 방문을 열려서 무엇이 나올지는 열어볼 때까지 모르는 것이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시진핑은 예, 제가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어, 제가 볼 때 좀 다른 점은요. 히틀러나 스탈린은 은밀히 그렇게 권력 기반을 좀 취약했던 권력 기반. 왜냐면 자기는 2인자였으니까. 2인자에다가 이제 상세적으로 보면 자기를 지명해서 했던, 그쵸? 레닌이 심지어는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트로츠키나 부하린 같은 강력한, 그리고, 예, 지다노프 같은 강력한 경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만은, 물론 이제 암살 모의도 있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히틀러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EEJ를 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저기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일본에게 당한 톡톡한 어떤 일본에게도 역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피해를 생각해서 다른 민족이 그런 아픔을 공유하진 않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지금처럼 거의 뭐 약간 국가 파시즘적으로 가면은요 대단히 위험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빨리 상륙을 해서 중국 네티즌들도 그죠? 서방 세계 네티즌들과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 인류라는 이름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장면 이제 네, 거의 다 와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데드풀에서 그쵸? 마지막 그 엔딩 컷에 이제 삭제된 장면이에요. 이게 아기 히틀러입니다. 아기 히틀러를 예, 죽여서 역사를 바꿀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차마 못 죽여요. 데드풀조차.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죽이면 지옥에는 딱 너와 그쵸? 나만 딱 남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마블이란 만화사가 그쵸 만들어진 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그쵸 어떤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그쵸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어벤져스였으니까 퍼스트 어벤져스니까 그 뭐죠 이제 방패를 저거 하는 어벤져스 멤버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그 이제 마블의 첫 번째 히로였는데요. 그게 알겠지만 이제 그 정적 그때 상대는 히틀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나 독일의 좋은 감정을 가져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마지막 장면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떠오르는 왼쪽에 있는 대단한 미인이죠. 줄리아 쇼라는 미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거든요. 예, 사회심리학의 일부인 범죄 심리학은 이제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도 숙명여대에서 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경기대에도 있습니다. 예,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해마다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이 줄리아 쇼라는 여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치 우리나라도 그런데 항상 히틀러랑 안 좋은 걸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싸우다 보면 얘라 히틀러 같은 놈 그렇게 되면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욕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더 이상 얘가 대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히틀러의 뇌를 봐도 자기가 볼 때는 히틀러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물론 그림 속에는 어떤 공감 능력이 표현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동물에 보여준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줬던 친밀감을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제 에르스트렘이라는 그 친한 친구를 죽일 때도 어떤 순간의 번뇌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면요. 그쵸. 어떤 사이코패스의 결단성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줄리아 쇼도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믿기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책은 그쵸 히틀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내부에 악마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악마성을 지닌 존재로 소아성애자라든지 뭐 그쵸 예, 이런 사람들을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어떤 우리 안에 악마성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저는 블러드랜드 제가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쵸 리뷰를 들려드렸던 피해자된 땅과 어떤 보면 이제 어떤 주장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미래가 그쵸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그쵸 선한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혹은 악한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라지는 거니까 이 그쵸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라든지 휴먼카인드라든지 우리 안에 악마라든지 이제 피해자된 땅 같은 책들을 읽고서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 죽는 순간에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저는 인간에게 그런 양면성이 모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어떤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마무리 당부를 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이제 저도 살고 여러분도 함께 사는 그래서 제가 보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홍보가 그리고 아직은 또 동영상이라는 매체 그죠? 강의라는 매체 이제 익숙하지 못해서 좀 여실치 좀 제가 뜻하는 바와 좀 거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